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것저것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시 만나서 정말로 반가워요. 저번 주 다들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감기가 거의 다 떨어져서 요가도 편하게 다녀오고 조금 더 체력을 회복해서 어질러졌던 집도 잘 정리했어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날씨도 점점 따뜻해진 덕분이에요. 5월은 한국의 날씨가 정말 좋아요. 딱 따뜻해지고 아직 많이 덥지는 않은 시기라서 지내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슬슬 더워지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얼마 전에는 비가 자꾸 와서 약간 쌀쌀한 날들도 있기는 했는데 이제 점점 더워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워지는 시기를 초여름이라고 부릅니다. 5월의 중간인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를 한국에서는 초여름이라고 불러요. 여름이 시작되는 초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초여름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나라에는 초여름이라는 말이 있나요? 저번에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의 나라는 계절이 정말 많아서 한 7개 정도는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곳은 초여름이라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초여름은 날이 완전 여름은 아니고 여름이 막 시작되는 시기라서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요. 그냥 딱 좋게 따뜻하면서 아직 비도 많이 오지는 않을 시기라서 그다지 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에 5월에는 약간 쌀쌀하기도 하고 비도 조금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시기에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다가 6월 말쯤 되면 그때부터 비가 많이 내려요. 이걸 장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마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돼요. 그러면 날씨도 엄청 덥고 그리고 습해서 정말 다니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아마 에어컨을 계속 틀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지금 같은 초여름 시기는 날씨가 참 좋기 때문에 나들이나 산책도 많이 나가고 결혼식 같은 중요한 이벤트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 남편의 동생도 다음 달에 곧 결혼을 합니다. 제 남편의 남동생은 저에게는 도련님이에요. 도련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 도련님이 곧 결혼식을 올려요. 그래서 저와 제 남편도 조금씩 준비할 것들이 있었어요. 상견례라고 해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가족들끼리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이 상견례라는 자리에 저랑 제 남편, 저희 부부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이라고 하는 건 모임이나 행사에 함께 하는 거죠. 저희 부부는 상견례에 참석을 했고 물론 다음 달에 결혼식에도 참석을 할 겁니다. 이번에 가족이 결혼을 하니까 은근히 할 게 많더라고요. 상견례에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결혼식에 나오는 음식들을 함께 시식하기도 했어요. 시식이라는 건 시험 삼아서 식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삼아서 뭔가를 먹어본다는 뜻입니다. 시험 삼아서 식사를 하면 시식하다,
그리고 시험 삼아서 음료수 같은 걸 마신다면 시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결혼식 전에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미리 시식해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시음 같은 건 음료수 회사나 아니면 술 회사 같은 곳에서 새로운 음료수나 술을 냈을 때 많이 합니다. 보통 백화점 같은 큰 마트에 가보면 가끔 가다가 술을 파는 곳, 이런 곳을 주류 코너라고 하는데, 이런 주류 코너에 가면 술을 시음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는 새로 나온 외국 주스, 이런 것들을 시음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혼식 음식도 시식을 해보고, 남편은 정장을 맞췄고 저는 한복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맞추다라는 말은 정답을 맞추다, 그리고 잘못된 시계에 시간을 맞추다, 이런 데에서 쓰이는 것처럼 뭔가를 딱 맞게 맞춘다는 뜻이에요. 옷은 그러면 어디에 맞출까요? 네, 사람의 몸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몸 사이즈에 딱 맞게 옷을 만든다면 그걸 맞춤옷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맞춤옷을 만드는 것을 옷을 맞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제 남편은 맞춤 정장과 맞춤 한복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맞추면 보통 옷보다는 훨씬 더 몸에 잘 맞겠죠. 그래서 그 옷을 입었을 때 핏이 참 예쁘게 나옵니다. 이런 걸 태가 예쁘다고 해요. 이렇게 태가 예쁜, 태가 좋은 옷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맞춤 옷을 사면 더더욱 옷을 입었을 때 모습이 예뻐 보이겠죠. 근데 이런 맞춤 한복, 맞춤 정장은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가격이 엄청 비싸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사,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옷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의 큰 행사가 있을 때 한 번씩 옷을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할 때에도 저희 도련님의 옷을 맞춰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련님이 결혼을 할 때에도 저의 남편의 정장을 맞춰준 겁니다. 그리고 제 시어머니께서 제 한복을 맞춰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맞춰주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복을 하나 맞춰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잘 어울리는 코랄색으로 맞췄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팟캐스트에도 입고 나와 볼게요. 이렇게 도련님과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결혼식 준비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결혼식 과정, 그 중에서도 준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원래는 사실 결혼식 당일 이야기까지 다 하고 싶었는데 대본을 쓰다 보니까 내용이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혼식 준비 과정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에피소드에 결혼식 당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지 저의 경험까지 곁들여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먼저 결혼식 준비는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양가라는 건 양쪽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여자와 남자 양쪽 가족을 합쳐서 양가라고 부릅니다. 우선 뭐든 시작하기 전에 양가의 부모님을 만나요. 내 애인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인지 나도 한번 보고, 그리고 내 애인의 부모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서로 가족이 되는 사이니까 서로 어떤 사람인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한국에는 결혼은 6명이 한 개의 침대를 함께 쓰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엄청나게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제가 대학교에서 가족 심리 상담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한국에서는 6명이 같은 침대를 쓴다는 건 아닙니다. 그 6명이 같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보통 신랑과 신부, 남녀가 단 둘이 집에 살게 되죠. 그리고 물론 침대에도 2명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마치 한 침대에 6명이 같이 자는 것처럼 결혼을 하게 되면 2사람만이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2사람의 부모님까지 합해서 6명이 가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가족을 미리미리 잘 확인하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특히 부모님을 미리미리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가족의 이벤트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실은 결혼할 때에는 그냥 남자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명절에만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결혼을 하면 남편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가 결혼을 했어도 이것저것 의견을 많이 내요. 아이는 언제 가질 건지, 그리고 집은 어느 지역에 살 건지, 이런 것들 말이죠. 생각해보면 꼭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많이 이러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부모님의 성향 같은 걸 미리 아는 게 좋습니다. 성향이라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의 방향이에요. 보통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성향을 미리 알아놓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성향이 너무너무 안 맞는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한국에서는 이런 말도 정말 자주 해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 이혼이라는 건 결혼한 다음에 다시 그 결혼을 깨는 거죠. 그리고 파혼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그 결혼식을 깨는 걸 파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 도중에 뭔가 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쪽 집안 사람들과 정말 맞지 않다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나중에 하게 되기 전에 파혼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결혼을 준비할 때에는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보고 깊게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서로를 미리 잘 알아야 해요. 그리고 결혼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죠. 부모님과 인사를 하려면 보통 약속을 잡아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같이 좋은 식당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집안 부모님이 사는 그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인사를 드릴 수도 있어요. 부모님에게 잘 보여야 되는 자리니까 보통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요. 선물이라는 건 꼭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과일 같은 걸 들고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비싼 한우 같은 걸 들고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홍삼 같은 건강식품을 들고 가기도 합니다. 이때 여자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죠. 이 남자친구가 남편이 된다면 이 남편의 어머니를 시어머니, 남편의 아버지를 시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을 합쳐서 시부모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직은 진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된 건 아니니까 예비라는 말을 붙여서 예비 시아버지, 예비 시어머니라고 불러요. 예비라는 건 아직은 아니지만 곧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편 쪽 가족을 모두 합쳐서 시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댁이 아니니까 이 시댁도 예비 시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남자는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되겠죠. 여자친구가 아내가 되면 이 아내의 아버지를 장인어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의 어머니는 장모님이라고 불러요. 이 두 명을 합쳐서 부르는 말은 따로 없지만 그냥 줄여서 장인장모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진짜 장인장모가 아니니까 예비 장인장모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내의 가족들은 합쳐서 처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처가도 아직 처가가 아니니까 예비 처가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양가의 부모님들에게 잘 인사를 드렸다면요. 이 다음에는 양가가 모두 한자리에 만나서 서로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걸 상견례라고 해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양가의 부모님과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참석해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 형제 자매들이 함께 참석하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바로 상견례예요. 상견례는 보통 평소에는 자주 가지 않는 아주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를 먹는 곳에서 합니다. 적어도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하는 굉장히 비싼 음식들을 먹어요. 한식이 코스로 나오는 식당들이 대체로 무난합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만 괜찮다고 하시면 일식이나 중식 같은 외국 음식들을 먹기도 해요. 그래도 어른들은 밀가루 같은 걸 드시면 속이 좀 더부룩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 양식 같은 걸 먹으면 고기 같은 게 나올 텐데 이런 스테이크를 먹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불평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평소에 자주 드시던 따뜻한 쌀밥과 한국 반찬들이 나오는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게 가장 무난해요.
이 코스 요리들은 정말 예쁘고 맛있는 고급 요리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맛있게 먹기가 참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요리 자주 먹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엄청 긴장도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긴장이 되면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한국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밥이 코로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숨도 쉬기 힘들 것이고, 일단 혀가 없으니까 아무 맛도 안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밥을 아무리 입에 넣어도 뭔가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이 음식의 맛도 제대로 안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아무래도 양가 부모님들이 아직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니까 엄청 긴장이 돼요. 여기서는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같은 건 절대로 금물입니다. 금물이라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나 종교 같은 건 서로 안 맞으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또 돈 이야기 같은 것도 피하는 게 좋아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비교를 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조심해야 돼요. 깔끔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어야 되지만 너무 비싼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 같은 거, 그리고 명품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잘 살아.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가치를 누르는 거,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걸 폄하한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막 자랑하고 뽐내는 느낌이 나면 상대방은 폄하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집안을 폄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옷차림에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옷차림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서로를 배려해주고 아껴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서로 잘 배려해주고 서로 아껴줘야 두 부부가 더욱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폄하하기보다는 조심조심 말하고 서로를 칭찬해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상견례까지 무사하게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갑니다. 결혼 준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스드메입니다. 스드메는 촬영을 해주는 스튜디오, 그리고 드레스샵, 메이크업 샵을 함께 줄인 말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이 스튜디오와 샵들을 찾아서 예약을 미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드레스 투어를 합니다. 드레스 투어라는 건 여러 드레스 샵들에 가서 마음에 드는 드레스들을 입어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드레스들을 고르는 거예요. 결혼식을 할 때 입을 결혼식 드레스와 촬영을 할 때 입을 촬영 드레스들을 고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쯤에 혼주 한복도 고릅니다.
혼주라는 건 결혼식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양가 부모님들을 혼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듣고 보니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하는데 왜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이 결혼식의 주인이라는 걸까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결혼식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그 잔치를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의 부모님들이 열었습니다. 옛날에는 더더욱 지금보다 더 빨리 결혼을 했으니까요. 어릴 때에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결혼식 같은 큰 잔치는 부모님들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준비를 해주는 게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신랑 신부의 부모님을 혼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신랑 신부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결혼식 준비를 하겠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가의 부모님들을 혼주라고 부르고 이 부모님들이 입는 한복을 혼주 한복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혼주 한복을 보러 가는데 보통 아버님들은 한복을 입지 않아요. 아버님들은 깔끔하게 정장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어머님분들만 한복을 입어요. 그 다음에는 결혼 4개월 전쯤에 스튜디오에서 웨딩 촬영을 합니다. 한국은 스튜디오 웨딩 촬영 스타일이 좀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럽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웨딩 사진들을 보면 왜 이렇게 딱딱하게 찍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대부분 비슷한 느낌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다들 그렇게 찍으니까 너도 나도 비슷한 느낌으로 찍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들 하는 것으로 굳어진 걸 정형화됐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웨딩 촬영들은 솔직히 좀 많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한국의 웨딩 촬영이 이렇게 정형화된 건 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웨딩 사진은 그냥 단순히 추억을 남기는 용도가 아니에요. 추억만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사진을 찍냐고요? 저희 이렇게 결혼합니다. 이런 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둘이 예쁘게 예복을 입고 사진을 딱 찍어서 그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은 양가의 부모님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양가의 친척들에게도 보여드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편안하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쁘고 단정하게 잘 꾸며서 좋은 스튜디오에서 찍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의 결혼식은 굉장히 빨리 끝나요. 겨우 20분 만에 결혼식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미리 예쁘게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드레스도 입어보고 사진을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싫어서 최대한 내추럴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청첩장이라고 하는 결혼식 초대장에 이 사진을 넣어서
가족들과 회사 사람들도 모두 봐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정형화된 사진들도 좀 찍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야외에 나가서 야외 촬영도 했습니다. 너무 큰 스튜디오에 가지 않고요. 한 명의 작가님이 일하는 작은 스튜디오에 가서 그 작가님이랑 재미있게 놀면서 즐겁게 촬영했어요. 특히 거기에 고양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 고양이와 재밌게 놀면서 즐겁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내추럴한 느낌의 사진 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고르고요. 그 사진들을 예쁘게 편집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진 편집들을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 웨딩 촬영 편집은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한 4개월 전쯤에는 스튜디오 촬영을 다 마쳐야 해요. 그러고 나면 3개월 후쯤에 편집된 사진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청첩장을 돌리게 됩니다. 한국은 모바일 청첩장이라고 해서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돌려요. 물론 종이로 프린트된 청첩장도 만듭니다. 조금 먼 사이인 사람들, 예를 들어서 회사 동료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보통 모바일 청첩장을 돌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옛날부터 친구였던 사람들, 그리고 요즘에도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에게는 종이 청첩장을 돌립니다. 특히 종이 청첩장을 돌릴 만큼 친한 사람들에게는 밥을 사주면서 청첩장을 많이 돌려요. 이런 문화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하던데 요즘은 이렇게 청첩장을 줄 때에는 밥도 사야 된다는 게 예의가 돼서 청첩장을 돌릴 때 밥을 여기저기 사느라 돈이 참 많이 듭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선 정말 중요한 몇 명만 결혼식에 초대를 한다고 하던데요. 한국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특히 회사를 같이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청첩장을 모두 보내야 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냐고요? 한국은 결혼식이 단지 둘이 하나가 되는 둘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큰 행사이기도 하고 또 결혼을 했다고 주변에 알리는 예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청첩장을 받으면 우리가 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 만약에 청첩장을 안 주면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서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 동료나 특히나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꼭꼭 청첩장을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에는 축의금을 내는 문화도 있죠. 축의금이라는 건 결혼한 걸 축하한다고 내주는 돈이에요. 이렇게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내주고 내 결혼식에 어떤 친구가 와서 축의금을 냈다면 나도 그 친구가 결혼할 때 가서 축의금을 내는 게 예의예요. 축의금을 낼 때에는 내가 어느 정도 받았는지를 적어 놓았다가 적어도 그 이상으로는 줘야 되겠죠. 대부분은 내가 받은 정도의 축의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혼식은
단순히 둘만이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챙기는 자리가 되기도 해요. 근데 또 청첩장을 준다고 해서 모두가 이 청첩장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기도 해요. 그렇게까지는 가깝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청첩장을 준다면 나한테 축의금 받으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청첩장을 안 주면 그것 때문에 서운해할 것 같고 또 청첩장을 주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니 정말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이 청첩장을 나눠주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정답은 없죠. 어떤 사람은 내가 나쁜 마음으로 청첩장을 주는 게 아니라면 마음 편하게 청첩장을 주고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몫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청첩장을 나눠줄 때 이런 말이 좀 위로가 됐습니다. 결혼 준비는 사실 굉장히 설레고 기대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신경 쓸 게 참 많이 있어서 힘든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의 결혼 준비 문화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나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나요? 여러분들의 나라의 결혼 준비 문화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준비하실 때는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국의 결혼식 준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실 오늘 결혼식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대본을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지 뭐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괜찮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으로도 마음을 나눠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디스코드에 질문 올릴 테니까요. 괜찮으시다면 와서 댓글을 다시면서 쓰기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더 자세히 해보고 싶은 분들은 제 홈페이지에서 수업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링크들은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주제를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주제들도 제가 잊지 않고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들을 그냥 하고 싶지 않아서 미루는 게 아니라요. 제가 미리 생각해놨던 주제들의 목차들을 좀 써놓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계획했던 주제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나중 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제가 이 주제 안 다룬다고 생각하고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다들 다음 주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